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커텀스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대금 결제는 뭐 매수인의 주요한 의무였죠. 우리가 CISG나 인커텀스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뭐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원을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이행인데, 무역 결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영학부에서는 따로 이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목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자세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학 수업 시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한 주 반 정도,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결제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 전통적으로 무역 대금의 결제는 신용장이라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뭐 우리말로 이제 신용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신용 편지, 레터 오브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 물론 이 예전은 뭐 10년, 20년 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0~400년 전에 160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국제적 이동도 증가하고 대금 수단, 그러니까 이제 실물 화폐 경제에서 어음 경제로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기였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그 신용 편지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받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 들고 간 사람한테 돈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그런 편지들이 신용장의 연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금 지급 청구서,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사용됐던 것이 신용장의 기원이었어요. 뭐 그 부분은 뭐 교재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근데 그 예전에 신용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편지를 쓰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신용으로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약속하던 그 사람의 역할이 이제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용장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용장이란 것이 뭐 300년, 400년간 무역 거래에 있어서 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잘 사용되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신용장 방식의 사용이 예전만 못하게 그 사용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1997년도에 신용장 방식의 사용의 어떤 그 빈도가 마켓 쉐어가 43% 정도였다가 2007년에 들어와서 확 줄었죠. 17%로 많이 줄었고, 이제 그 빈 자리를 이제 송금 방식이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TT 계좌이체 방식, 그게 이제 50%를 넘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2014년도에 조사된 바로는 신용장 방식이 한 20%, 송금 방식이 한 70%를 상회하는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를 넘었다는 게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70%를 넘었기 때문에 송금 방식이 이제 무역 대금 결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 돼버렸는데, 그러한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사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90년대 이전 이런, 여기 지금 97년을 기준, 97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뭐랄까 통신 수단이나 운송 수단이 좀 사용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뭐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동서냉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적성 국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반대 진영에 있거나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나라들하고의 대금 결제 이런 방식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신용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신용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 제3자의 신용이 어떻게 보면 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뭐 WTO 체제 이후에 뭐
뭐 중국도 WTO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제 냉전 이런 것도 끝났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신수단,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죠. 예전 97년 이때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태어나던 시기거나 뭐 태어났어도 뭐 굉장히 어렸던 시기인데, 이때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쉬워졌죠. 사람이나 자본의 이동이라는 게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상호 간의 신용을 믿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 환경의 변화 외에도 이제 국제 경영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국가에 시장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파트너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고 뭐 판매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때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보통 지점이나 아니면 이제 지사를 설립하거나 하다못해 뭐 해요 요즘에?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그 수익,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에 파트너가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합자회사 같은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시장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합자회사가 됐든 자회사가 됐든 뭐예요? 모기업하고 자기업 간의 거래잖아요. 모기업하고 자기업이 거래를 하는데 은행을 꼭 신용보증을 세워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송금하면 되죠. 그런 어떤 경영 환경의 변화도 이 신용장 방식의 사용이 줄어들고 단순 송금 방식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오픈 어카운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예요? 돈 주고 받을 때마다 주고받고 하지 않고 어떻게 회계 기간이든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정산하는, 딱히 오픈 어카운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와 유사한 방식의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금 방식의 사용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보면 신용장이 꽤 쓰이고 있어요. 신용장이 그래도 아무리 사용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용장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사용하기에 앞서서 그걸 공부하기 앞서서 한어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어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하한치결 제도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음이에요. 어음, 드래프트. 그리고 bill of exchange라고 불립니다. 교환이죠. exchange가 바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환되는 어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보면 어음 발행인이 드로워죠. 지급인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 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음 발행인이 있습니다. 이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음 끊어주는 사람. 그래서 칠판에 지난 시간에 길게 했던 내용인데, 발행인이죠. 발행인. 어음 발행인. 어음 발행인.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drawer라고 합니다. drawer. 자, 그러면 이 어음이란 게 나 혼자 뭐 글 적어놓고 내가 혼자 읽고 이거 아니죠. 누군가한테 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 발행한 어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음의 수취인이죠. 어음을 받는 사람, 이 어음을 받는 사람, 드로위라고 합니다. 여기 이 단어의 전미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보컬을 잘 몰라서 ER로, 내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ER이 붙고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ER이 붙죠. 그리고 여기는 EE가 붙죠. 이게 약간 능동형 그거고 이쪽은 수동형이죠. 그런 것처럼 서류 발행하는 사람, 받는 사람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쪽이 발행을 하고 이쪽이 받는 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주고 받는 관계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돈 주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이 돈을 받는 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많이 봐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합수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5만원권 생겨나고 태어났어요. 5만원권이 먼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5만원권이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게 많이 사용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합수표. 10만원짜리 자기합수표가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지금 5만원권 쓰이는 정도만큼 쓰였어요. 약간 가장 보태서. 정말로. 그때는 그래도 그때 만원이 지금 만원보다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어서 뭐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자기합수표는 뭐예요? 자기합수표도 그렇고 약속어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돈을 발행한 이 수표를 주는 사람이 수표를 받는 사람한테 현찰 대신 주는 겁니다. 당장 현찰을 줄 게 없어서 어음을 끊어주거나 아니면 수표로서 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합수표는 좀 다른 용도로 고액권, 우리나라에 이제 고액권이 없으니까 그때 많이 쓴 거지만 기본적인 수표의 개념은 그거예요. 당장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서 주는 그냥 어음을 끊어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영화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할 일 없을 때, 정말 할 일 없을 때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재미는 있어요. 2번 볼 영화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짜 뭐가 등장하냐면 일종의 백지수표, 약속어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외국에서 많이 썼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수표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수표책에서 한 장 끊어가지고 돈은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사람이 은행을 찾아가서 그 수표 끊어준 사람의 계좌에서부터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약속어음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수표책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준 사람의 계좌에서 저 사람한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준 사람이 곧 돈 주는 사람이고 저거 받아간 사람이 돈 받아가는 사람인데 여기는 뒤집혀 있어요. 익스체인지 돼 있어요. 이쪽이 돈 주는 사람이고 이쪽이 돈 받는 사람이에요. 이쪽한테 서류를 보내주는데 그 서류 받은 사람이 돈 내야 돼요. 일종의 청구서 같은 개념이죠. 청구서죠. 근데 단순하게 청구서만 뚝 던져졌을 때 주기 싫어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담보가 있어요. 하나음은 반드시 담보. 지금 여기 강의 자료 20번 슬라이드에 얘기했죠. 약속음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말한 그런 것들은 이제 약속어음이고 자기합수표의 경우도 그렇고 얘는 그냥 돈 받으면 돈 생긴 거예요. 물론 은행에 갔을 때 이게 은행의 계좌에 돈이 없으면 뭐 어음이 부도나는 거지만 그런 게 없어요. 담보 서류가 없어요. 근데 한어음은 담보 서류가 있습니다. 일종의 볼모예요. 볼모가 누구냐? 선적 서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완 치결 제도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음 발행인이자 돈 받는 사람이 되고 이쪽이 어음 수취인이자 돈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속어음이나 수표는 일단 이 발행인이 채무자가 되는데 돈 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 한 어음의 경우에는 자신이 돈 받을 사람 혹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가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역 거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보통 신용장 거래 혹은 주심 거래에서 사용이 됩니다. 화한 어음 치결 제도의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장이든 주심이든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자, 신용장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신용장의 핵심은 신용장 공부할 때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냐면 은행의 지급 약속이에요.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돈 주는 사람 있죠. 돈 주는 사람이 은행이에요. 신용장 발행은행 혹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됩니다. 당연히 신용장이 사용될 때에 이 발행되는 한어음은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한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발행해가지고 돈 주는 사람인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어음 수취인 드로이이자 돈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 발행인은 알겠고 어음 수취인이자 돈 주는 사람은 알겠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신용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장 종류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할 거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입 신용장이라고 치면 이 매입이란 게 쉽게 말해서 어음 할인입니다. 어음 할인. 매입이란 게 어떤 개념이냐? 맞아요. 재무회계에서 배운 그 어음 할인 맞아요. 어음 할인이 뭐예요? 만기일 도래하기 전에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무회계 문제에서 맨날 판다 그러잖아요. 왜 팔아요? 팔면 뭐 생겨요? 어음 경과 이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쌀집 계산기로 이거 하잖아요. 2번 두드리는 거 하잖아. 2번 두드리면 어떻게 돼? 이게 뒤집어지면서 분모 분자 바뀌면서 뭐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이상한 눈빛을 뭐 처음 듣는 소리 아닌데 우리 그 재무회계 필수 과목 아니에요? 필수 과목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어음 할인 해봤잖아요. 기본 아니에요 그거. 가장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리스든 뭐든 뭐 이렇게 뒤에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거 그거 안 되면 회계 뭐 공부 안 되는 거잖아. 기본 아니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맞아요. 그 어음 할인하는 겁니다. 왜? 매입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 발행은행이 지급을 하는 시점보다 매입은행의 할인하는 건 뭐겠어요? 좀 더 빨리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간 경과 이자를 내가 깎기 그 대금 회수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받지만 빨리 회수하고자 매입은행에다가 매입을 의뢰하는 게 그 매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음 할인의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쉽게 말해서 매입은행한테 서류를 넘겨주고 어음 깡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어음 할인했어요. 그러면 어음을 샀죠. 매입은행이. 돈 받을 사람은 누구 그러면? 어음 들고 있는 은행이 됩니다. 매입은행.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어음을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한 매입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인 페이가 매입은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심 방식의 경우에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추심 방식은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은행이 그냥 단순한 돈의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뭐 지급 약속을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류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이자 어음을 받는 사람은 매수인, 수입상인 매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한 다음에 돈을 받는 사람, 수취인이 되는 사람은 매도인이 돼요. 수출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인과 수취인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이게 채권자이기 때문에 대금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수출상이 보통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어음의 발행인이자 대금의 수취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세 인물의 등장인물 중에 생략된 존재가 있어요. 어음 발행인, 어음 수취인, 대금 수취인. 생략된 게 대금 지급인입니다. 돈 주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봐봐요. 이게 드로워가 있고 드로이가 있고 페이이가 있어요. 페이이가 수취인이잖아. 그러면 이거에 능동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페이어죠. 근데 이걸 굳이 해석하면 대금 지급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해야 돼요. 원래라고 치면. 어음 주고 받고 돈 주고 받고.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이고 어음 받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지금 뒤집혀 있으니까 어음은 이 방향으로 가고 돈은 이 방향으로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어음이나 무역 대금 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요 영어 단어와 우리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금을 빼놓고 그냥 지급인이라 해놓고요. 예, 이 지급인의 해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드로이라고 달아놨어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무역은 애워. 용어 애워. 이거 안 맞잖아. 지급인을 어떻게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이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예. 아니죠. 예. 이거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어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란. 예. 이거는 줬다는 얘기잖아. 지급인, 지급, 페이먼트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글을 이걸 쓰고 영어는 이걸 쓴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인즉슨 어음 수취인 이자 곧 대금 지급이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음 받았어요. 예. 어음 받은 사람이 결제해줘야 되는 거야. 예. 같은 등장인물인데 이걸 구분해서 설명 안 하고 합쳐버렸는데 공교롭게도 해석을 이렇게 해놨다니까 책에서. 차라리 어음 수취인 쓰고 드로이를 하든가. 그럼 이해가 쉽잖아. 예. 차라리 대금 지급인 해놓고 페이어로 쓰던가. 예. 그게 아니라서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취인은 요게 이 사람이 어음을 매입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추심을 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요건 계속 바뀌어요. 대금 결제 받을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신용장 매입은행이 될 수도 있고 확인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발행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바뀔 수 있는데 수출자가 어음 발행한다는 사실, 돈을 회수해야 되는 채권자가 발행한다는 사실을 하고 어음을 받는 사람이 곧 결제해줘야 되는 대금 지급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추심 방식이든 신용장 방식이든. 예, 신용장 방식이 어떤 신용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취인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바뀌지만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설명 부분 지금 이해 안 돼도 어차피 추심에서 다시 설명하고 신용장에서 다시 설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추심 방식, 콜렉트, 뭐 콜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추심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느냐? 조폭 영화에서 많이 들어봅니다. 뭐라 해요? 불법 추심. 불법 추심이 뭐예요? 어깨 형들 시켜가지고 돈 뜯어오는 거잖아. 돈 회수해 오는 거잖아. 좋게 말로 가둬놓고, 그죠? 그거잖아. 그건 불법 추심이고, 얘는 쉽게 말해서 돈을 콜렉트 해오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자어로. 자, 이건 개념은 이겁니다. 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가 나오겠죠. 운송 서류가 나오겠죠. 뭐 선화증권 같은 서류가 나옵니다. 자, 얘를 선화증권을 한어음하고 같이 어떻게 한다? 매수인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볼모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나 인수를 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대금 결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모가 풀려나겠죠. 선화증권 받아가겠죠. 누가? 대금 결제 해준 매수인이.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 찾아가면 되겠죠. 운송인으로부터. 그 방식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은행이 사용되는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지급 또는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은 말 그대로 결제하세요. 돈 주는 겁니다. 인수는 뭐냐면, 인수란 개념을 좀 쉽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좀 유사한 생각이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혼자 뭐 자취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취하는 친구들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가 우편함에 노란 종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길쭉한. 뭐죠? 공과금 청구서죠. 거기에 내 이름이 찍혀 있어요. 아니면 내 집 주소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인지했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되겠구나. 전기요금이든 뭐 가스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내야 되죠. 근데 보통 그거 받는 순간 바로 내는 거 아닙니다. 기한이 적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기한이 되면 보통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자동이체 되죠. 그러니까 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얼마 뒤에 네가 이거를 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고지서를 받았어. 나중에 나 고지서 안 받아서 안 낼래요 할 수 없죠. 난 인지했잖아. 사실을 인지해줘. 고지서를 받았잖아. 읽어봤잖아. 내가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구나. 언제? 조금 뒤에. 그래서 인수라는 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한어음을 받았어요.
보니까 나보고 돈 내래.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뭐 3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90일이 됐든 사후에 나중에 돈을 주는 겁니다. 돈 주고 그 인수를 위해서 온 서류에 같이 볼목 하나 딸려왔죠. 얘 가져가는 거예요. 왜? 60일 뒤에 돈 줄 거니까. 90일 뒤에 돈 줄 거니까. 약속했죠. 만약에 기간이 도래했는데 안 주면 부도죠. 어음 부도죠. 그게 부도예요. 별다른 게 부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지급 또는 인수를 하게 되는데 URC 오둘둘 주심통일규칙 뭐 이렇게 하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이나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급이나 인수에 대해서 서류를 인도하거나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서류 자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 하환어음이나 이런 서류들을 취급하는 것을 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걸 보면 매도인이 먼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고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겠죠. 매도인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돈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선적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발행해가지고 한 어음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매수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해야 이게 맞죠. 아니면 수취인이라는 표현이 한자라서 싫다면 어음 받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해가지고 어음 발행한다. 이게 좀 이해가 쉽잖아. 근데 저기도 뭐라고 해놨어요? 지급인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입상한테 보냅니다. 어음 보내요. 그래서 어음 받는 사람, 어음 결제하는 사람이 수입상입니다. 결제해요. 그래서 결제합니다. 그러면 서류가 풀려나는 방식이죠. 그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심은행은 발행인인 수출상으로부터 이 추심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심 과정을 의뢰받거나 아니면 이 수입상에게 매수인에게 이 한 어음을 지급하거나 제시하거나 해가지고 결제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하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장하고 다르게 은행들은 그냥 서류의 유통 경로, 단순한 중개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심은행 혹은 제시은행이 어음 수취인이자 대금 지급인인 수입상한테 어음하고 선적 서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급하거나 인수를 했어요. 혹은 그 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했어요. 그럼 대금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겠죠. 서류가 온 경로를 반대로 돈이 송금돼서 결국에는 이 어음 발행인이자 수출상에게 대금이 모이겠죠. 콜렉트 되겠죠. 회수되겠죠. 그게 주심 방식이란 거예요. 자, 주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DP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DP, DA 방식이 있고 DP는 뭐 지급도, 뭐 DA는 인수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그리고 DP는 또 사용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DPSIT와 DP유산수로 나뉩니다. DPDA 할 때 Document Against Payment,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ayment가 앞서 제가 얘기한 지급, 그리고 Acceptance가 제가 아까 공과금 수납 청구서를 얘기한 것처럼 인수 방식이에요. 인수하는 방식이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지급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도 조건 DP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계약 물품을 자기 책임하에 어떻게 한다? 선적하고. 그러면 선적 서류 나오죠. 선적 서류 들고 어떻게 한다? 일람불 한어음, 일람 출급 어음. 어음인데 한어음인데 보자마자 결제해 줘야 돼요. 기한이 없어요. 바로 결제해 줘야 됩니다. 공과금 받았는데 뭐 월말에 내라 이게 아니고 받은 즉시 돈 송금해라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람 출급 어음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은행을 통하고 매입은행이 아니고 주심의뢰은행이나 이제 주심은행을 통해서 보통 이제 매수인의
여기 말하는 지급인의 주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금액을 지급받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 회수를 받는 기간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받고 물품을 보내주는 혹은 다른 어떤 신용장 방식보다는 기본적인 신용장 방식보다는 이 DP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급도 조건을 선택했을 때 매도인이 대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은행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물품이 선적되었으니까 선적 서류가 나왔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전 송금하는 것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이 최소한 선적됐으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물품 먼저 주고 나중에 돈 받는 사후 송금보다는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일단 선적 서류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선적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을 결제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DP는 DP S사이트가 있고 DP 유산스가 있습니다. S사이트는 말 그대로 원래 본질적인 의미의 DP를 뜻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수입국에 도착하면 즉시 은행이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 DP S사이트고, DP 유산스는 이게 유산스란 개념이 뭐 기간, 유예기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 어음을 제시받고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한을 제공해 줍니다. 뭐 뒤에서 다시 신용장 얘기할 때도 유산스 LC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산스 DP 유산스를 사용하게 되면 매수인이 바로 서류 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제시 자체를 조금 유예기간을 뒀다가 받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 제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가 나오면 이를 한어음과 함께 주심의뢰은행을 통해서 주심을 의뢰하고, 그리고 이걸 받은 이제 최종적인 이제 뭐 매수인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주심은행 내지는 제시은행이 물품에 대한 서류를 도착 통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바로 해주면 선적 서류가 인도되고, 그리고 이 서류를 들고 가서 매수인이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대금이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8번, 9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매도인에게 대금이 회수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슬라이드에 인수도 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입니다. DA 조건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거의 뭐 물품의 선적이나 물품의 준비 과정은 DP 방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어음이 Bill of Exchange가 기한부 한어음이 사용됩니다. 이게 기한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이 돈 주는 사람, 돈 결제해 주는 사람이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어음을 받았을 때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공과급 수납처럼 뭐 월말에 내라든지 아니면 30일 뒤에 내라든지 아니면 60일이나 90일이나 120일 뒤에 돈을 내라는지 그런 식으로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어요. 서류를 받았어요.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 서류와 함께 딸려온 볼모, 담보, 뭐죠? 선적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난 60일 뒤에 돈 줄 거니까. 90일 뒤에 돈 줄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인수도 조건입니다. 딱 느끼면 봐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예요? 이게 좀 수입자한테 유리해 보이죠. 뭐보다? DP보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음을 인수와 동시에 물품의 선적 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그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금 지급된 것을 주심의뢰은행 뭐 이런 은행을 통해서 다시 콜렉트 된다, 매도인한테.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음의 만기일이 한 90일짜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석 달간은 수출자인 매도인이 돈 회수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하죠. 뭐에 비해서? DP에 비해서. 그리고 또 뭐에 비해서? 사전 송금 방식에 비해서. 또 뭐에 비해서? 신용장 방식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DA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일종의 사후 지급 같은 겁니다. 외상 거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이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안 한다. 빨리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30일인데 나 5일 만에 결제해 줬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31일째 결제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음 부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도 조건 뭐 거의 다 모든 가정이 같은데 서류가 도착했다라고 쳤을 때 대금 결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6번에 매수인이 어음을 인수를 하죠. 그러면 선적 서류가 인도되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DA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DP 사이트, DP 유산스, DA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뭐 사례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예시 같은 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BL 발행인이 매도인이 있고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을 하겠죠. 물품을 선적하니까 BL이 발행됐겠죠. 그래서 BL 발행일이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은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게 한어음을 통한 어떤 대금 회수를 의뢰를 하겠죠. 추심을 의뢰하겠죠. 그럼 이 추심의뢰은행은 뭐 스위프트나 이런 통신망을 뭐 아니면 이제 환거래 약정이 있는 수입국의 매수인의 주 거래 은행인 추심은행 에게 이걸 보내겠죠, 서류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주심은행은 매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뭐 이걸 결제하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4월 20일 서류라는 거는 뭐 페덱스나 이런 거 통해서 특송을 통해서 빠르게 송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품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BL 발행일이 4월 10일이었을 때 서류는 4월 20일 날 도착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운송, 해상 운송은 뭐 모든 경우가 다 이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인 5월 10일 날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이렇게 가정해 보면 이 세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자, DPSIT의 경우에 그러면 10일 만에 서류가 주심은행에 도착했고 주심은행은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 결제합니다. 어음 지급해요. 지급인이죠. 지급이잖아. 어음 수취인이자 지급인이죠. 그래서 대금 지급해줘요. 그리고 볼모가 풀려나죠. 서류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왔는데 BL을 받아왔는데 아직 물품이 도착 안 했어요. 한 20일 더 있어야 돼. 그래서 20일 있다가 선박이 들어오고 운송인이 화물 도착을 알리면 BL을 제시하고 물품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DPS 사이트예요. 자, 밑에 DP 유산스. 근데 DP 유산스인데 기간이 설정되겠죠. 유예기간이 설정되겠죠. 근데 유예기간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30days가 언제? BL이 발행된 날로부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예요? BL이 발행된 날짜가 며칠이죠? 4월 10일. 4월 10일로부터 30일의 만기일이 있어요, 이 유산스 기간이. 그래서 언제죠? 5월 10일이죠. 공교롭게도 물품의 도착 일자와 뭐가 같다? 어음의 그 유예기간이 같아요. 일부러 같게 잡아놨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5월 10일 날 뭐 하면 되죠? 서류가 제시될 것이고 누구한테? 매수인이.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 결제하고 어음 지급하고 서류 찾아와서 마침 공교롭게 같은 날 도착한 화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 DP 유산스는 꼭 뭐 이렇게
겹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마지막에 DA 이거는 뭐죠? 30일 후에 만기일이 도래해요. 근데 이 만기일은 대금 지급 만기일이에요. 인수는 그 앞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서류가 주식은행에 도착했을 때. 주식은행은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어음을 인수하게 하고, 요때 뭐가 일어나죠? 서류 인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류가 인도가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물품이 실제로 도착했을 때 뭐 하면 되죠? 이미 서류 받아놨으니까 물품 찾아가면 됩니다. 운송인으로부터.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만기일이 도래해서 만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되죠? 어음 결제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도 되지만 이런 경우보다 DA의 경우보다 이렇게 그 유예 기간이 짧지 않고요. 보통은 제가 그냥 설명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간을 합쳐놨는 거고, 기본적으로 DA를 쓴다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후지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60일, 90일, 120일 뭐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일이 아니라 뭐 9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음 인수했고 서류 받았고 그리고 20일 뒤에 물건 들어오면 서류 통해서 물건 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예를 들어서 90일이라고 했으면 기간이 얼마나 더 남았죠? 70일이 더 남았죠. 70일 후에 70일이 경과하기 전에 대금 결제해 주면 돼요. 그게 DP란다. DA 방식입니다. DA 방식. 인수도 방식. 자,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이제 29번, 30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DP 방식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매도인에게 좀 유리할 것이고, DA 방식이 매수인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DA를 90일로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대금 지급이 아니라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대금 지급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70여일이 확보되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팔아서 판매해가지고 그 판매 대금으로서 70일 뒤에 대금 결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외상거래이자 사후송금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매수인한테 훨씬 유리한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DPSIT와 DP유산스의 차이. 어차피 이거는 5월 10일이 돼야 매수인 입장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DPSIT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자마자 결제를 해줘야 되지만 DP유산스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공여 기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돈을 늦게 줄 수 있죠. 돈을 늦게 줄 수 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내 수중에 돈이 좀 더 오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한 어떤 뭐 자금 및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DPSIT보다는 DP유산스가 좀 매수인 입장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DP유산스와 DA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DA를 기간을 훨씬 길게 잡아요.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훨씬 매수인에게 유리하죠. 그만큼 외상거래니까. 근데 여기 강의 자료 28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DP유산스의 유산스 기간과 DA의 그 만기일 도래의 그 만기일이 동일하다고 칩시다. 30일. 그러면 결국에는 어음을 결제해서 대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기간은 DP유산스를 쓰나 동일한 날짜를 유예기간으로 잡은 DA나 똑같아요. 5월 10일.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물론 많은 수의 DA는 이거보다 길게 잡겠지. 길게 잡으나 기간이 같다라고 치면 DP유산스나 DA나 똑같잖아. 결제해주는 날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음을 DA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4월 20일 날 인수했죠. 이 어음은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죠.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 1시간 동안. 채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거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무지. 갑자기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무회계 분기할 때 수입자 채무로 들어간다니까. 요 기간에 이 어음이 이게 일종의 그거잖아. 한 어음이 이거잖아. 금융채권 금융 그거잖아요. 금융채무, 금융채무지. 이해하기 바래요. 왜 계정 과목이 생각 안 나는지. 이게 내가 회계를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무역 전공해가지고 국제통상학 전공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이 아무리 경영학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재무회계를 마지막으로 배운 시점이 그죠? 10년이 더 됐겠죠. 계정 과목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채무야. 근데 뭐예요? DP 유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언제 받아요? 5월 10일 날 받잖아. 그럼 이때부터. 근데 이때부터로 하기에는 채무로 잡히는 기간이 없죠. 바로 결제해 줘야 되니까. 그죠? 뭐라고 되지?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거네. 그죠? 맞아요? 회계 잘하는 사람. 미지급금? 미수금은 아니잖아. 미지급금? 뭐 아무튼 그런 계정이죠. 그래서 회계적인 부담의 차이가 있어요. DP 유산서나 DA는. 그러나 그 가정 또한 뭐 DP 유산서와 DA의 그 기간이 같다라고 했을 때 회계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DA가 훨씬 기간이 깁니다. 60일, 90일, 120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당사자들 봅시다. 추심 의뢰인, 추심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어깨형들 부르는 사람이죠. 불법 추심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합법적인 추심이니까 누구겠어요? 채권자죠. 돈 받을 사람이죠. 돈 받을 사람 누구예요? 무역거래에서 돈 받을 사람? 수출상이죠. 수출상. 이 사람이 드로워가 되죠. 어음 발행인. 자, 그 다음에 추심 의뢰은행. 보통 추심을 의뢰받는 은행을 뜻합니다. 추심 의뢰은행은. 그럼 추심 의뢰인이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심 의뢰인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죠. 보통 수출상의 주거래은행이 됩니다.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돼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추심은행. 추심은행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게 URC상의 개념이 뭐냐면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 단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그래서 수출상의 거래은행으로서 추심을 의뢰받는 은행을 제외하고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을 다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제시은행이 있어요. 프리젠팅 뱅크. 이건 뭐냐면 당연히 어음 결제를 해줘야 되는 지급인. 우리말로 지급인이라 쓰고 영어로는 드로이라고 쓰는 이 사람에게 한 어음을 제시하는 은행을 제시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추심은행은 제시은행이 아니지만 제시은행은 무조건 추심은행입니다. 이게 말뜻이 이해가 안 되면 좀 곤란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급인. 얘가 문제라 그랬죠. 지급인이라 쓰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을 때, 돈 주는 사람이라고 쓰고, 영어는 드로이라고 쓰는 이 문제의 사람. 이 사람, 수입자죠. 수입자. 추심거래에서는 무조건 수입자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신용장 공부하게 되면 신용장은 좀 달라져요. 신용장 거래은행 혹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다음에 물론 이 강의 자료 요 32번 슬라이드는 신용장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넣어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죠. DPDA 방식과 신용장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공여행위입니다. 하지만 DPDA는 은행이 개입하지 않은 매수인에 의해서 매수인이 대금 회수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DP 유산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어떤 말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미라는 게 신용 공여를 해주는 건데 믿고 기다려 준다는 거죠. 말미를 준다는 게. 그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추심은 돈 받는 사람이니까 수출자죠. 수출자가
그렇게 수입상한테 말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DP 유산스의 그 유산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출상이다. 자, 그 다음에 한원 발행 시 지급인 신용장 방식은 제가 방금 설명했죠. 발행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이 된다. 하지만 DPDA는 수입상, 매수인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였고, 은행은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지급 채무가 있는 것이 되고 은행이 되고, DPDA 방식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은행은 그냥 서류를 유통하고 통지하고 대금 회수해주고 이런 중간 역할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뭐 기간이야 뭐 똑같이 신용장 방식이든 DA 방식이든 일람불로 할 수 있고 기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뭐 신용장 발행 시 담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신용장 사용이 줄어들게 된 원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게 되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수수료 장사하는 곳이죠. 은행이라 쓰고 AKA 수수료 장사 이렇게 쓰잖아요. 은행은 신용 공여해 주는 거 공짜로 절대 안 해줍니다. 사용료 내야죠. 수수료 먹죠. 그래서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 안 했네요. 그러니까 본지사간 거래에 더더욱이나 신용장을 안 써야 되죠. 서로 엄마랑 자식 간에 거래하는데 왜 수수료를 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700원 아깝잖아. 그렇죠? 집에서 현찰로 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머니가 딸한테 현찰로 이렇게 주면 수수료가 안 붙는데, 은행 통해서 보내면 타행이면 700원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안 쓰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의 안전성.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 대금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인 거고, DPDA의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수입자인 매수인이 그냥 부도 내버리면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칙으로서는 신용장은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 그 부분 아마 UCP 600은 그 지금 수업 중에 무역 결제론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UCP 600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건데, 우리 수업에서는 UCP 600의 뭐 일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용장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